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 지금은 전쟁 중 홈스쿨로 살아남기 요 과정으로 해서 지난 첫 번째 시작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Y 시리즈 우리가 Y와 How를 이제 배우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왜 우리는 홈스쿨을 해야 할까? 그 세계관 전쟁 속에서 우리는 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을 세 가지로 접근을 해볼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검은 안경을 씌우는 사회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같이 했었고요. 오늘은 학생과 교사와 부모를 죽이는 학교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Y 세 번째로 깨어진 가정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세 강의가 끝나면은 그럼 이제 Y를 했으니까 How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겠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있느냐, 방법이 있느냐라는 물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도 우리가 갖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뉘어서 우리가 How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진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학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워볼 건데요. 일부로 학교에서 진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고, 이제 2부에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한 권 준비를 했는데요. 이쪽에 앉으시면. 네. 왜 우리는 교육을 받을수록 멍청해지는가?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이 말에?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똑똑해지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런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그냥 학사 나온 것보단 박사가 나을 것 같고, 네? 그렇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생각들이 아무래도 올라오시겠죠? 내가 그만큼의 시간을 들였고, 또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이런 정규 과정 12년을 하고, 또 대부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교 과정 또 밟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석사하고 대학교 박사하기도. 그런 어마어마한,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에 대해서 아주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없는 이제 학교에 대한 추종이 남다르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한국 사람한테 저 질문이라는 거는 글쎄요, 어떤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질문과 또 같은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존 테일러 게토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은 미국의 교사였어요. 교사여서 20여 년, 한 거의 30년에 가까운 교사 생활을 했고, 그 교사 생활을 하면서 3번의 뉴욕시에서 주는 우수 교사의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사로서는 굉장히 열심히 했었을 것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학교에서 가장 밀접하게 있으면서 가장 또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런 사람이 마지막 자기 은퇴하면서 마지막 또 이렇게 우수 교사로 또 선정이 돼서 은퇴 및 이렇게 축하 겸해서 우수 또 교사로 뽑히는 그 자리에서 이 책을 발표한 거예요. 이 책을 발표한 게 아니고 연설문을 발표를 한 건데, 우수 교사의 대표로서 연설문을 작성을 했는데, 그 내용이 학교를 엄청나게 비판하는 내용으로 연설문을 쓴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학교의 잔치고 교사들의 최고의 영예의 그런 자리인데, 이런 내용으로 왜 우리는 교육을 받을수록 멍청해지는가, 학교는 바보 만들기 장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분위기 어땠을까요? 완전 파란을 일으켰죠. 엄청난 파란을 일으키고, 그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학교 교육에 대한 정말 비판적인 그런 시각들, 사실 그 시기쯤에 해서 탈학교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의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때에 이렇게 내용을 현직 교사가 고발하는 형태로 이렇게 책을 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학교가 어떻길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학교는 정말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학교일까? 아이들을 똑똑하게 하고 지적 호기심을 고양시키고 뭔가 성장시키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들여서 아이들을 보내고 나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개토가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우리 공교육의 역사에서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의 역사 얼마나 되었을까요? 공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가 주도해서 하는 교육,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떤 특정 장소에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국가에서 주도해서 하는 공교육이라는 역사는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프러시아 공교육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프러시아는 이제 독일의 그 전 형태였죠. 그래서 프러시아 공교육에서 시작해서 이것들이 아주 뭔가 선풍을 일으키면서 미국에게도 전해졌고, 미국이 또 일본에게 전해졌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어떤 학제로 들어오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교육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공교육 기반이 다져졌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프러시아의 공교육이 왜 생겨났는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공교육을 시작했는가 알아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공교육의 어떤 목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공교육을 시작한 프러시아 제국은 왜 공교육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이제 나폴레옹이 그 어떤 쳐들어와서 같이 제나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 같이 둘이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프러시아하고 이제 나폴레옹 군대하고 딱 붙었는데 누가 이겼냐? 이제 프러시아는 아주 훈련된 군인이 있었고요. 나폴레옹은 신규로 해서 정말 갑작스럽게 일어난 그런 군대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군대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가 이겼을까?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프러시아요. 네? 프러시아? 프러시아가 이겼어야 맞죠? 그렇죠. 훈련된 군인과 아닌 이런 새로운 세력과 싸웠으니까. 근데 이 전투에서 프러시아가 대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게 돼요. 지게 되자 이곳에 아주 그냥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지기도 했고, 또 이 우리가 이렇게 싸우게 된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히테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피히테라는 철학자가 이제 그 이후에 고민을 하면서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어떤 선언문 같은 거를 이제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전쟁은 우리가 이렇게 이 전쟁에서 진 걸로 인해서 우리 프러시아 잔치는 끝났다. 이제 잔치는 끝났고 우리는 새로운 강한 나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새로운 혁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가가 강한 나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의무교육 학교를 제안을 합니다. 요거를 통해서 1919년에 인류 역사 최초로 공교육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1918년도에 이제 됐다고 하면 한 200여 년 정도의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공교육이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더 짧죠. 대한민국이 이제 생겨나고 나서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더 짧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여 년이 안 된 거고, 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200여 년이 안 된 공교육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성경시대 한 6천년 정도의 그 시간 동안에 사실은 공교육은 없었던 거죠. 없었고,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안에서 아니면 자유로운 시민들이 어떤 연합을 통해서 자유로운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공교육 사회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했던 공교육은 200여 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실은 공교육이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오늘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어쩌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공교육은 있었죠. 유치원에 들어갔고 초등학교 했고 자연스럽게 중고등학교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교육은 항상 있었던 것 같이 사실 느껴져요. 그런 거에서 이제 공교육을 처음부터 받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교육이 너무 당연하죠. 그것만이 최선이고 가장 확실하다. 교육을 위해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셨죠? 당연히 초등학교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잘못하면 못 가면 어떻게 되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출생신고 잘못해가지고 5년을 늦게, 동생 낳고 나서 출생신고가 돼가지고 5년 늦게 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학교는 이제 연령대별로 같이 다니니까 그 학년제로 하니까 그 같은 해서 하는데 굉장한 인생의 고난을 겪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문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아버지의 삶에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학교에 가니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어떤 학교에 당연히 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뭐 국민들한테는 당연한 거죠. 이렇게 정착이 되어 확고하게 정착이 짧은 역사이면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뿌리 내렸고, 국민들이 굉장히 자발적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공교육에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러시아가 사실 처음에 공교육을 고안했을 때 어떤 인물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이 학교를 만든 것일까요? 어떤 인물을? 여기서 봤을 때 군인, 방산 노동자, 공무원, 노동자, 시민들, 요런 시민들은 이걸 다 길러내긴 했어야 됐어요. 다 영역별로 다 이제 해가지고 인력을 이제 하려고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인재였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군인이라 하면 어떻게 할 거고, 뭐 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개발을 해야 되고, 공무원도 있을 거고, 노동자들도 있을 거고, 시민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이제 학교를 통해서 하면 어떤 내가 인간상이 될 거라는 좀 기대가 있잖아요. 어떤 학교를 졸업하면 어떤 기대를 하시나요? 만약에 그냥 지금 홈스쿨 생각 안 하시고 학교를 보냈던 이유는? 이거는 기본적인 소위 사회 규범이나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을 쌓는다. 또 이분 너무 강하셔서 견해가 너무 강하셔가지고 학교를 보내셨던 분의 입장에서 왜 학교를 왜 보내셨나요? 뭐 초등학교도 그렇지만 내가 한 이 아이를 대학교, 좀 좋은 대학교에 거기까지 다 내가 교육을 시켰다. 서울대학교까지 내가 다 예찬이를 교육을 시켰다. 했을 때는 어떤 예찬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라고 상상을 해보셨나요? 상상할 수 있죠? 그때 당시의 관점으로서.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자기 일을 잘 할 수 있는 일을 잘하고, 사람을 기대하겠죠? 잘한다는 것은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자기 앞가림하고 앞가림 잘하고, 앞가림이랑 하는 게 되게 포괄적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잘 밟으면, 얘가 잘 밟고 거기서 우수하게 활동을 하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뭔가 사회에서도 좀 뭔가 위치를 자리 잡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기대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 프러시아 제국에서 인재상을 딱 뽑았을 때 어떤 인물들이냐? 첫 번째는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 나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뒤로 빠지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할 수 있는 그 군인이 필요하다. 강력한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전투에서 졌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강력한 그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을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고분고분한 광산 노동자가 돼야 된다. 이 산업의 어떤 산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그 자원을 해내는
때 얼마나 광산에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잖아요. 나가고 싶잖아요. 빠져나가고 싶잖아요. 일반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이라면 누가 광산에 들어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 필요한 거죠. 나라가 강력해지려면 고분고분한 광산 노동자, 정부 지침에 순종하는 공무원만큼 또 그죠? 사회 규율이 딱 정해진 그런 집단도 없죠. 정부 지침에 순종하는 공무원, 또 기업의 요구대로 일하는 노동자. 중요한 문제를 비슷비슷하게 생각하는 시민. 우리나라 뭐 그죠?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네? 뭐 뭔가 이슈가 탁 터지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비슷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번에 백신을 사실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선택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책임을 잘 주는 거죠. 자기가 책임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책임지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인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뭐 자기가 맞고 싶어서 맞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 분위기가 너무 삼엄하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맞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뭐 백신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단편적인 예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아주 민감한 사항 얘기 말고도 사람들이 대부분은 비슷하게 뉴스가 뿌려주는 대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또는 어떤 사회에서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편만하게 다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질문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에서 이러한 순종적이고 복종적이고 뭔가 그 지시에 따르는 인간을 만드는 게 공교육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특정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유지라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획한 그 사회를 유지하고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다수의 99%의 사람들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의 시민을 동원해서 통일된 자기네들이 구축해 놓은 어떤 방향으로 이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이 프러시아 제국 공교육의 어떤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을 후기에 어떻게 말을 하냐면 프롤레타리아트 많이 들어봤죠. 뭐 마르크스주의 뭐 이런 거 할 때 배우셨던 것처럼 그런 비슷한 건데 이제 좀 마르크스주의하고 또 이 관점이 다른 이제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 용어가 사실은 그런 비판적인 내용에서는 굉장히 마르크스가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잘못됐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사회 양상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런 프롤레타리아트,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피지배계층이라고 하죠. 소수의 지배계층,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서 정책을 펴고 거기에서 원하는 원하는 상으로 가기 위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통일된 의견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런 사회에 순응해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거를 위해서 사실은 학교가 탄생을 했다. 그래서 이제 프러시아 방식의 교육 전제라는 3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참된 주체는 오직 국가뿐이다. 어떤 주체적인 생각, 아주 어떤 가치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누구다? 국가다. 그래서 아이들의 참 부모, 그러니까 그런 참된 주체가 되는 건 국가이기 때문에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까? 아니면 나라가 가르쳐야 합니까? 나라가 가르쳐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뭐 한 8살부터 공교육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요즘엔 어떻죠? 3개월이면은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그래서 요즘 더 심해졌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자녀를 이렇게 교육시킬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공교육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나라에서 어떤 이득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제 가정에서 빼내기 시작했고 그게 너무 이제 평범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걷기도 전에 학교에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아이들이 참된 부모는 국가다라는 전제가 있었고요. 교육의 목적은
복종과 예속이다. 여기에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뭔가 주체가 돼서 어떤 자유로운 생각을 하고 어떤 의문감을 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면서 내가 내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체로운 인간이 되기 쉬울까요? 보통 이제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이 선택하는 직업군이 뭔가요? 회사, 뭐죠? 한사. 삼성 딱 달면 최고죠. 삼성. 난 삼성 기업은 잠깐 기다려봐. 제일 공부 잘한다는 삼성에 가거나 아니면 뭐 있죠? 공무원 시험을 보거나 또 교사. 의사가 그죠, 그것도 공무원이죠. 의사가 되거나 뭐 하여튼 그런 건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최대로 생각할 수 있는 제일 거기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 쓰는 최고의,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보면 저희 남편만 해도 그래요. 저처럼 학교에 엄청 수긍하고 수동적으로 하라는 대로 진짜 열심히 했던 애들은 사업을 잘 못해요. 왜냐면 맨날 이 지시에 어떻게 내가 반응할 것인가만 매번 매 순간순간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건 내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시장을 내가 개발해야 되고 내가 이걸 뭔가 이끌어가야 되고 계속 이 주체적인 생각을 해야만이 할 수 있는 게 사업이거든요. 사업으로 대성했다라는 사람들 잘 보면요, 물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좀 백그라운드에서 좀 놀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위치에 갔을 때 자퇴하고 이렇게 기업을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죠? 뭐 그냥 뭐 의사 같은 거나 아니면 박사 같은 거에서도 아인슈타인 아주 대표적으로 공교육에서 쫓겨났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사람이고 또 이런 모습과 자녀들도 아유, 다 그렇죠. 하버드에서 나왔고요. 네. 빌 게이츠도 거의 중간에 나온 거고 페이스북. 또 페이스북. 네. 그런 우리가 다 잘 아는 분들은 학교에서 배울 게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울 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창의적으로 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하고 누군가 생각하지 않은 걸 하려면 나와야 되는 거죠. 깨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학교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뭔가 새로운 걸 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교실은 단순화해야 되고 단편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유가 뭘까요? 교실은 단순해야 되고 가르치는 것도 단순해야 하고 어떤 고차원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단편적이어야 되고 단순해야 되고,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대체가 누구나 대체가. 만약 선생님이 이제 기업에 갔는데 아파. 그래갖고 계속 병가를 해서 한 1년 쉬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비잖아요. 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대체해를 빨리빨리 대체를 해야 이게 다 굴러간단 말이죠. 근데 대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분업화된 그게 왜 분업화가 될 수밖에 없냐면, 물론 여러 가지 분업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는데 그 개인의 성장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계속 이거 끼우기만 하는 사람이었어. 만약에 이것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딱 넣기가 쉽잖아요. 다른 사람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전 과정을 다 갖고 있어. 이 사람이 전 영역, 전 과정 거기에서 이거 그 사람만 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기업이 멈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분업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내가 이제 직장에서 딱 어떤 상황에 의해서 딱 나왔어.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어떤 산업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그게 되나요? 내가 가져온 커리어가 대부분 현대사회는 특히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뭐에 들어가는 무슨 뭐 LED 판이라든지 그런 기술을 내가 알고 있어. 근데 그거를 진짜 그걸 배우기 위해서 대학교 동안 막 했어요. 그거를 딱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하다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뭘 하죠 이제? 비슷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외에는 아예 다시 또 다른 쪽으로 또 공부를 하던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고 성장, 그 사람이 다 해버릴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 거죠. 그래서 대체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쪼개는 거죠.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한 것들은 그 어떤 평범한 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시장이 좁아졌다, 우리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명퇴되거나 이러면 하는 게 뭡니까? 치킨집 하고 커피집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안은 10개 안에서 10개 안에 있잖아요. 10개면 다행이야. 5손가락 안에 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런 식으로 머리도 굳어졌고 우리의 어떤 능력도 제한된다는 거죠. 제한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두 건물이 있죠. 잘 비교를 해보시고, 이 건물은 다른 용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른 기관인데 두 기관이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기관은 어디일까요? 학교요. 네, 학교를 배우고 있으니까 학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학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대학교? 기숙사? 시청? 시청. 근데 뭘까요? 감이 너무 감이 너무 높아요? 감옥? 되게 좋은데요, 감옥이? 첫 번째 학교 맞았습니다. 딩동댕.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공포도 드세요. 우리 노아의 가장 큰 선물. 강화물. 유치부 공포도만 좀 모든 거 공포도. 나옵니다. 교도소. 진짜요? 너무 와, 근데 그거 아시나? 이게 학교하고 교도소하고 너무 구조가 비슷하다고 그래요. 구조가 심지어 요거도 비슷하고 봤잖아요. 담장 안에 있고 네모난 건물에서 교장실이나 교무실을 중심으로 해서 반이 딱 있죠. 딱 들어가면 교무실부터 있죠. 그 다음에 조금 맨 위로 올라가면 누가 계시죠? 높으신 분, 교장선생님 계시죠. 그렇게 하고 양쪽으로 교실이 쫙 있습니다. 복도를 따라서 1반, 2반, 3반 하다가 높으신 분 또 3학년 올라가시면 3층으로 승진하시죠. 학교의 구조고, 교도소는 어떨까요? 교도소는 담장이 좀 더 높을 뿐, 담장이 높고, 그 다음에 딱 건물의 중앙에 뭐가 있을까요? 교도관이 있죠. 교도관이 쫙. 그 다음에 쫙 옆으로 뭐가 있을까요? 방이, 수감방이 있습니다. 한번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멀리 갈 필요 없이 그냥 학교에 가보시면 됩니다. 저희 서방님께서 교도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학교 구조가 참 비슷하다. 교도소하고 비슷하다. 왜 비슷할까요? 관리하기 쉬우니까. 그렇죠.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비슷한 거죠. 목표와 기능에 따라 건물의 모양이 바뀌죠.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있는 부엌이랑 선생님 집에 있는 부엌이랑 어떨까요? 조금의 디자인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부엌이라는 개념은 이제 뭐 수도관이 있고 뭐 싱크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방은 어떻죠? 저희 선생님 아이들 방이랑 우리 아이 방이랑 뭐가 많이 다를까요? 책상 있고 뭐 좀 놀이 그거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기능에 따라서 그 구조가 디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도소하고 학교의 기능이 비슷하다. 이게 제 생각일까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이게 기사화된 것도 있고 동영상으로 이 학교 구조에 대해서 교도소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도 꽤 있어요. 그거가 있는데 우리나라 학교 건물은 어디와 비슷하다라고 뉴스가 나왔냐면은 사회면에 우리나라 학교 건물은 왜 교도소와 닮았을까 하고 의문을 교도소 같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혹시? 저는 감옥 가다 느꼈어요. 그러셨어요. 네, 또 그런 분들 많죠. 또 특별히 이렇게 간식 먹으러 가야 될 때 담장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떡볶이를 먹으러 가야 되는데 감이 나를 가로막고 밤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받았어. 저기 떡볶이 아줌마 맞아. 1,000원치만 싸주세요 해서 아, 이렇게 담장으로 맞아. 넘기고
그랬던 것들이 생각나죠? 네. 대답을 안 해도 큰일 나죠. 그냥 뭐 길게 보기는 어렵고요. 학교 시절의 기준이 획일화돼 있고 공사비는 교도소보다 낮다. 보안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교도소가 조금 더 철저하니까. 그다음에 교육청이 학교 인허가에 독점하고 있다. 뭔가 자율성 같은 게 부족하다는 거죠. 교도소처럼. 그다음에 학교 설계는 4개월. 창의적인 교육보다는 성적 우선이기 때문에 또 어떤 능률적인 거, 효용적인 거를 따지다 보니까 학교는 교도소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조도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그렇게 지내왔던 곳이 사실 교도소와 별다를 게 없었다는 거.